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2시 40분, 물방울로 뿌옇게 덮인 온실 유리 안쪽에 사람 손바닥만 마른 채 찍혀 있었습니다. 잠긴 온실 안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전등을 비추자 그 마른 자국이 유리를 따라 천천히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하의 여름 외곽에 있는 작은 식물원에서 야간 시설 보조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넓은 부지에 남는 사람은 경비실 직원 1명과 온실을 도는 저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지붕 보수 때문에 열대 온실 구역 전체가 열흘째 폐장 중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곳은 7번 증식 온실이었습니다.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곳이 아니라 오래된 원종과 삽목묘를 키우는 작은 온실이었습니다. 출입문에는 번호 자물쇠와 카드 단말기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제 카드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원종은 새 품종을 만드는 기초 자료였습니다. 같은 이름의 묘목도 반입번호와 개통이 다르면 가치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표찰 하나를 바꿀 때도 장부와 사진, 담당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손전등 빛을 안으로 밀어 넣어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잎과 철제 선반, 천장에서 떨어지는 가는 물방울만 보였습니다. 마른 윤곽은 3걸음쯤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서 있던 것처럼 사람 1명 크기의 유리만 깨끗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온실 안쪽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회색 벽걸이 전화였습니다. 저는 낮에 그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이 잘린 차에 벽에 붙어 있어서 옛 시설의 흔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온실 안에서 짧은 벨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잠시 뒤 제 허리춤의 무정이에서도 잡음이 났습니다. 7번 문 오늘도 열어뒀지? 낮고 쉰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경비실을 불렀습니다. 경비 직원은 자기 쪽에서는 송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 실장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받은 대로 문을 열지 않고 기록만 남긴 뒤 관리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박 실장은 배관 압력 탓이라며 제 기록에서 사람 모양이라는 말을 지웠습니다. 기록지를 돌려주는 그의 오른쪽 장화는 뒤축 한쪽이 반달 모양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날 온실 앞 발자국에도 같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밤 5번 온실 통로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초록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입는 밝은 회색 조끼가 아니라 가슴에 식물원 옛 문양이 수놓인 두꺼운 작업복이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흰 머리가 보였고 양손에는 흙이 밴 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야근 사람이구면. 남자는 제 이름표를 보지 않고도 제 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7번 온실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가의 등 들어오면 안으로 들어가지 마요. 유리 안쪽에 마른 데가 생기면 더더욱. 제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식물 표찰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앞면에는 동백 삽목 4호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숫자와 날짜가 눌러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앞면이 아니라 뒤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씨는 다시 쓰면 그만이지만 눌린 번호는 쉽게 못 바꿔요. 멀리서 기계가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 배관에서 안개처럼 물이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봤을 때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통로 양쪽 문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물기 어린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7번 온실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5걸음 뒤 아무 문도 없는 콘크리트 벽 앞에서 끊겼습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은 그가 예전 증식 담당 서반장 같다고 했습니다. 반입번호를 외울 만큼 꼼꼼했지만 귀한 묘목이 사라진 뒤
의심을 받고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그가 옛 배수로와 카메라 사각을 모두 안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 밤에는 칩을 번 카메라만 실제보다 11분 느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저는 빈 통로를 향해 혼자 말하고 있었습니다. 초록 작업복 남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흰 시설 차량 한 대가 검은 천으로 덮은 짐을 싣고 온실 뒤를 지났지만 번호판은 흙바디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은 지붕 공사업체가 자재를 옮긴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안개 분사 제어기에서는 시간이 찍힌 좁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2시 43분에 수동 작동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같은 순간의 CCTV는 2시 32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정전 뒤 기계마다 시각이 다르게 맞춰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실장도 낡은 장비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7번 선반의 표찰 절반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오래된 원종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뒷면 번호를 최근 목록에서 찾으면 흔한 묘목으로 나왔습니다. 창고의 빈 화분에는 목록에서 사라진 원종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원종을 빼내고 비슷한 묘목을 넣은 뒤 이름표만 맞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실 뒤 자갈길에는 전날 없던 바퀴 자국도 생겼습니다. 오른쪽 바퀴 한 줄은 일정한 강역마다 삼각 무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문 야간 차량표에는 출입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 반장이 외부 차량을 부지 안에 숨겨두고 배수로로 화분을 옮기는 것이라면 기록이 없는 것도 설명됐습니다. 콘크리트 벽 아래 낮은 철판을 찾은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새 흙과 가는 흰 실이 끼어 있었습니다. 안쪽은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지나갈 수 있는 옛 배관 점검로였습니다. 젖은 장화 자국은 벽 안으로 이어졌고 뒤축 한쪽이 반달 모양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초록 작업복 남자의 면장갑 가장자리에도 같은 흰 실이 풀려 있었습니다. 경비 직원이 관리동에 연락하러 간 사이 철판 안에서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누군가 반대편을 1번, 2번, 7번 두드렸습니다. 철판 아래로 접힌 재고표가 밀려 나왔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옆에는 현재 목록에 없는 번호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앞을 믿지 말 것이라는 흐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경고가 아니라 자백에 가까운 흔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 반장은 표찰 앞면을 바꿔 원종을 가져가고 뒤에 번호를 확인하는 사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카메라가 11분 느린 것도 그가 옛 장비를 만질 줄 알기 때문이고 안개가 낀 시간에 차량을 움직인 것도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여겼습니다. 마른 사람 자국은 온실 안에서 동선을 살피던 그의 몸이 만든 흔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제가 모은 사진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박 실장은 잠시 말이 없더니 서랍에서 오래된 평면도를 꺼냈습니다. 줄번 온실 뒤 점검로는 예전 직원만 알던 통로라고 했습니다. 끝에는 폐쇄된 펌프실이 하나 있었고 서 반장이 퇴사할 때 개인 공구함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실장은 저와 경비 직원에게 통로를 직접 들어가지는 말고 출구에 종이 봉인을 붙여두라고 했습니다. 누가 열면 찢어지는 단순한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양쪽 출구에 날짜와 서명을 적어 붙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정문 쪽 봉인은 그대로였지만 7번 온실 쪽 봉인만 안에서 바깥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젖은 흙과 흰 실 한 올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펌프실 앞에서 잠복했습니다. 2시가 조금 지나자 벽 안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판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렸고 초록색 소매가 잠깐 보였습니다. 곧 안개 분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손전등을 켜고 달려갔을 때
통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펌프실 바닥에 낡은 공구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구함에는 흙 묻은 면장갑, 가는 흰 실뭉치, 10번 온실 약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기 어린 삽목까지 3개와 매끈한 은색 보안 표찰이 있었습니다. 표찰에는 서반장에 옛 4번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도 한쪽에는 7불번, 선반에서 펌프실까지 이어지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서반장이 다시 들어와 원종을 빼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확신은 제 행동도 바꿨습니다. 전에는 마른 자국이 나타나면 뒤로 물러났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어디로 빠지는지만 생각했습니다. 순찰 시간을 일부러 늦추고 10번 온실 반대편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유리에 사람 윤곽이 생기자 저는 정문 쪽으로 가지 않고 배관 통로 출구로 뛰었습니다. 그가 반드시 그쪽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철판 앞에는 검은 천으로 감싼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표찰에는 장부에서 사라진 원종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훔치다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해 박 실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증거가 훼손되면 안 된다며 화분과 공구함을 뒤쪽 온도 기록실로 옮겨 잠가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저는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록 작업복, 옛 4번 표찰, 배수로 약도, 원종 화분까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박 실장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서 반장이 저를 겁줘 순찰을 피하게 만들려고 끊어진 전화와 마른 자국을 이용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섯째 날 밤 박 실장은 외부에서 경찰을 만나고 오겠다며 저 혼자 기록실 주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7번 온실 경보가 울렸습니다. 관리동 현관에는 초록 작업복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도 없는데 그의 어깨와 모자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서 반장이라고 부르며 공구함과 화분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화를 내거나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친 표정으로 제 손에 들린 사진을 한 장씩 보더니 공구함 속 은색 표찰을 가리켰습니다. 그 표찰 내가 있을 때는 없던 겁니다. 그는 낡은 열쇠 하나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기록실 문을 열고 첫 장부터 보세요. 이름 말고 번호를 보라고 했잖아요. 시설 차량의 불빛이 창문을 훑어 제가 잠깐 몸을 낮춘 사이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현관의 젖은 바닥에는 마른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저는 경비 직원에게 전화를 건 뒤 휴대전화를 켠 채 기록실로 갔습니다. 낡은 열쇠는 자물쇠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확신이 깨진 것은 기록실 장부 첫 장을 펼쳤을 때였습니다. 장부에는 원종마다 처음 들어온 날의 사진과 눌러 찍은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근 목록의 이름과 같아도 사진의 인맥과 줄기 모양은 달랐습니다. 교체는 서 반장이 떠난 뒤에 시작됐고 최근 석 달 동안 12점이 집중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부 옆 기록을 따라가자 단서들이 차례로 뒤집혔습니다. 뒤집힌 표찰은 훔칠 대상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앞면의 거짓 이름과 뒷면에 원래 번호를 동시에 보라는 표시였습니다. 흰 실은 반출 표식이 아니라 서 반장이 문제 있는 표찰을 묶어 보관할 때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옛 사진 속 보관 묶음에도 같은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개 제어기의 종이는 실제 작동 시각을 기계적으로 남겼습니다. CCTV만 정확히 11분 느렸습니다. 누군가 두 장비가 함께 틀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제어기 종이는 정상인 셈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가린 11분 동안 시설 차량은 온실 뒤를 통과했습니다. 바퀴 자국 사진도 다시 확대했습니다. 오른쪽 타이어에서 삼각 무늬 하나가 빠진 자국은
식물원 흰 시설 차량의 마모와 같았습니다. 공사업체 차량이라는 박 실장의 설명과 달리 정문 박 공사 차량은 모두 다른 줄문의 타이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배관 통로의 반달 장화 자국도 서 반장의 옛 사진 속 작업화가 아니라 매일 박 실장이 신고 다니던 장화와 맞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찾았다고 믿은 공구함이었습니다. 은색 보안 표찰의 도입 연도가 장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서 반장이 떠난 지 2해 뒤부터 사용한 물건이었습니다. 옛 사번은 누구든 최근 표찰에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통로 약도도 원본이 아니라 관리동 복사기에서 뽑은 종이었고, 모서리에는 그달 교체한 복사기 토너에 푸른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천에 쌓인 화분 역시 원종이 아니었습니다. 장부 사진과 대조하니 입 뒷면의 반점 위치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제가 원종을 찾았다고 믿게 하려고 흔한 묘목에 사라진 번호를 달아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화분과 공구함을 직접 기록실로 옮긴 순간 서 반장의 침입품을 제가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완성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박 실장이 흘린 미끼를 제가 스스로 주워 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서 반장의 오래된 의심 기록과 제 목격담을 한데 묶어 모든 야간 반출을 이미 누명 쓴 사람의 짓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반달 장화 자국, 시설 차량, 11분 느린 카메라는 처음부터 눈앞에 있었지만 저는 초록 작업복만 따라갔습니다. 서랍 안에는 흰 실로 묶인 원래 표찰 뭉치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제가 첫날 본 동백 삽목 4호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서 반장의 필체로 차량이 지나간 날 안개 기록과 카메라를 따로 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 사실은 장부 하나였지만 그것이 제가 믿은 모든 증거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때 기록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 실장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굽이 떨어진 장화를 신고 손에는 11번 온실 카드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가 틀렸다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안개가 유리를 가리자 공구함과 화분을 제가 옮겼다는 사실만 남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폐쇄된 온실 전화가 1번부터 8번까지 차례로 울렸습니다. 흐린 유리마다 마른 손바닥이 나타났고 마지막 유리에는 초록 작업복 남자의 윤곽이 섰습니다. 박 실장이 돌아본 사이 저는 비상문으로 빠져나와 경비 직원과 경찰에게 장부를 건넸습니다. 원종 교체와 시각 조작은 사람이 만든 일이었지만 저를 기록실로 데려온 사람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예전 직원 명부에서 그의 사진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총무 직원은 한참 망설이다가 낡은 인사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가 통로에서 만난 초록 작업복 남자와 같았습니다. 흰 머리, 깊게 팬 눈과 흙이 밴 면장갑까지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인사카드 아래에는 퇴사일과 함께 사망 확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식물원에 들어오기 정확히 3해 전이었습니다. 총무 직원은 서 반장이 퇴사한 뒤 다시 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록실 열쇠도 오래전에 분실돼 자물쇠를 바꿨기 때문에 제가 받은 낡은 열쇠로는 문이 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였던 열쇠를 보여주려 했지만 주머니에는 젖은 흰 실 한 올만 남아 있었습니다. 식물원은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재고를 전부 다시 조사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날 해가 뜨기 전에 개인 물건을 가지러 관리동에 들렀습니다. 7번 온실은 비어 있었고 유리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제가 정문을 나서려는데 관리동 전화에 내부 07번이 떴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벨은 3번만 울리고 멈췄습니다. 잠시 뒤 문자처럼 짧은 잡음이 무정의에서 흘렀습니다. 번호는 다 맞았어요. 한 자리가 남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빛이 비친 철룰번 온실 유리에 사람 하나 크기의 마른 자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 선반에는 전날까지 없던 표찰 하나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제 이름이 아니라 제가 그날 정문을 통과할 예정 시각이 눌러 찍혀 있었습니다. 그 시각은 아직 11분 뒤였습니다. 사연 공모 중입니다. 재미난 사연이 있으시면 접수 부탁드립니다.